10장 매니지먼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조직이 성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 기능, 기관이 매니지먼트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전제로 삼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매니지먼트가 성과와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전제. 사회과학에서는 전제나 가정이 그대로 패러다임, 즉 지배적인 이론이 된다. 그 전제들은 학자나 평론가 혹은 교사나 실무가들이 거의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되며 나아가 그 현실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전제들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되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의문의 대상이 되거나 명시되는 일도 없다. 1930년대 매니지먼트 연구가 시작된 이래 학자, 평론가, 실무가 사이에서 패러다임으로 여겨져 온 두 종류의 전제가 있다. 하나는 조직 운영상의 전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 경영상의 전제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모두 매니지먼트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낳고 있다. 조직 운영상의 전제. 매니지먼트는 기업을 위한 것이다. 매니지먼트가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에서도 당연시 되어 왔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매니지먼트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 전제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 테일러로부터 1930년대 체스터 버나드에 이르기까지는 기업의 매니지먼트가 매니지먼트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매니지먼트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매니지먼트가 기업의 매니지먼트를 가리킨다는 오해는 대공황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불신과 기업인 비판이 높아졌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공적 기관의 매니지먼트를 기업의 매니지먼트와 구분하기 위해 행정관리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급성장하던 병원의 매니지먼트도 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병원관리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대공황 시대에는 매니지먼트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다. 전후 사태는 일변했다. 195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공조로 인해 비즈니스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가 기업의 매니지먼트를 지칭하던 관행은 정착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이 수십 년에 걸친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미 경영대학원은 그 이름을 비즈니스 스쿨에서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로 바꾸고 NPO, 비영리단체의 매니지먼트를 가르치면서 기업과 NPO 쌍방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서는 교회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매니지먼트가 기업의 것이라는 오해는 뿌리가 깊다. 매니지먼트가 기업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매니지먼트의 방법은 조직에 따라 다르다. 사명이 전략을 정하고 전략이 조직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매 체인의 매니지먼트와 카톨릭 사교구의 매니지먼트는 서로 다르다. 공군기지, 병원, 소프트웨어 하우스의 매니지먼트도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는 사용하는 용어 정도이다. 고작 해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다르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직면하는 문제나 과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당연시해야 할 첫 번째 전제는 그것이 모든 종류의 조직에 해당하는 체계이며 기관이라는 점이다. 유일하며 절대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한다. 매니지먼트 연구는 19세기 정부, 상비군, 기업과 같은 대조직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래로 조직의 올바른 구조는 하나라는 전제 위에 모든 것이 성립되었다. 올바른 조직 구조의 정의는 이미 여러 번 바뀌었으며 그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직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파일이나 카네기가 주장하는 직능별 조직이 유일하며 절대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도 그때였다. 이후 듀폰과 슬론이 분권 조직을 만들어냈다.
오늘날에는 모든 조직에 적용해야 할 조직 구조로서 팀형 조직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만능 조직 구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각각 특유의 강점을 지니고 장면별로 적용되어야 할 조직 구조다. 조직이 전부가 아니다. 조직이란 각자가 그들의 상황과 시점에 서서 적합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계층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리도 들리지만 이는 틀린 얘기다. 모든 조직은 최고 권위를 가진 보스를 필요로 한다. 최종 결정을 행하며 그 결정에 따르는 자를 둔 보스가 있어야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명쾌한 명령이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선장은 없다. 배를 구하기 위해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전원이 그에 복종한다. 다른 의견이나 불복은 없다. 위기 때에는 계층과 복종이 생명줄이다. 더욱이 과거의 조직론에서는 조직 내부를 균일하게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조직이 내부에 다양한 조직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연구 개발 활동에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는 직능별 조직이 필요하다. 한편 의약품 개발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연구 개발에는 처음부터 팀형 조직이 어울린다. 이 두 가지 조직 구조 유형을 같은 연구소 안에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유일하며 절대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하리라는 생각은 매니지먼트가 기업만의 개념이라는 오해와도 관계가 있다. 매니지먼트 연구자들이 기업 이외의 조직에도 눈을 돌리고 있었다면 조직 구조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조직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조직은 반드시 투명해야 한다. 구성원 누구나 조직의 구조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군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직에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있어야만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상사는 한 명이라야 한다. 3명의 주인을 둔 노예는 자유인이라는 로마의 격언이야말로 진리이다. 충성의 중복을 피하는 것은 예로부터의 원칙이다. 팀형 조직이 성공하지 못할 때는 복수의 상사를 두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계층의 수는 되도록 적어야 한다. 조직 구조는 가능한 한 평평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준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동시에 몇 가지 조직 구조 속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는 지휘 명령 계통에서 일한다. 자신의 조직에서는 우두머리지만 다른 조직과는 제휴, 주식 보유, 합병의 형태로 파트너가 된다. 조직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각 조직 구조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일에는 어떤 조직 구조가 적합한가,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데 대응하여 언제 조직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조직 구조 중에도 특히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톱 매니지먼트다. 오늘날 기업, 대학, 병원, 교회 어디서나 바람직한 톱 매니지먼트의 구조를 연구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오늘날에는 톱 매니지먼트의 팀형 조직이 불가결하다는 결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개인 숭배다. 반쯤 우상화된 개인에게만 빛을 비춘 채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톱 매니지먼트든 조직 구조든 그 최종적인 평가는 후계자의 선정 방법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조직 구조에 관한 문제는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처음부터 대처해 왔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긴 분야다. 매니지먼트의 선구자들은 옳았다. 확실한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정부, 대학, 병원, 교회, 군 모두 생물처럼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선구자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직 구조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생물에도 여러 가지 조직 구조가 있듯이 사회적 유기체인 조직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유일하며 절대적인 조직 구조의 탐구가 아니라 각 업무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평가하는 일이다. 사람을 매니지먼트하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 인간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제만큼 완고하게 지켜지는 것도 없다. 이 정도로 현실에 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전제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매니지먼트 방법에 유일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인간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거의 모든 이론의 뿌리에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인간의 매니지먼트에 대해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하며 그 자신은 Y이론 쪽에 선 더글라스 맥그리거다. 필자도 경영의 실제에서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런데 수년 후 메슬로가 맥그리거와 필자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매니지먼트의 방법이 그 대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에 필자는 곧바로 생각을 고쳤다. 그의 이론에는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말한 것에 주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의 매니지먼트 방법에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인간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여러 전제와 관련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조직을 위해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조직의 생계와 경력을 의존하는 풀타임 종업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이 특별한 능력도 없고 지시한 것을 하기만 하는 존재라는 전제도 있다. 분명 이런 전제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현실적으로 들어맞고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점점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은커녕 파트타임 종업원조차 아닌 상태가 되고 있다. 병원이나 공장의 유지 관리, 정부나 기업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외주처의 사람들 또는 파견직, 계약직의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도의 지식 노동자다. 풀타임 종업원이라도 부하 직원 중에 단순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식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에는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기보다 동료인 관계가 더 늘어나고 있다. 견습 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일에 관해 상사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많이 아는 것이야말로 지식 노동자를 지식 노동자답게 만드는 요소다. 게다가 불과 수십 년 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의 일을 경험해 본 상사가 많지 않다. 이전에는 연대장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부하의 일을 모두 경험했다. 일의 내용은 거의 같았으며 차이는 단지 부하의 수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연대장은 가령 부대를 지휘한 경험은 있지만 줄곧 부대를 지휘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대위나 소령을 거쳐 승진했더라도 참모, 연구자, 교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중대장의 업무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다. 판매부서 출신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마찬가지다. 판매는 잘 알고 있지만 시장 조사, 가격, 포장, 디자인, 서비스, 판매 예측에 관해서는 모른다. 마케팅 전문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의 부하 직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전문가들의 업무 자세나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상관인 부사장이다. 채용, 해고, 고과, 승진에 관해 판단하는 것은 상사의 역할이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 노동자들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상사라 해도 시장조사나 물리치료법이 무엇이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한다면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 반대로 전문가도 업무의 방향에 대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무엇이 조직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상사와 지식 노동자의 관계는 지휘자와 악기 연주자의 관계와 비슷하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튜바를 연주할 수 없다. 상사 역시 부하 직원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 풀타임 종업원들도 앞으로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매니지먼트 해야 할 것이다. 급여를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조직을 옮길 힘이 있다.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 노동자의 동기부여 요인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요인과 같다.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도전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조직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최고로 만들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훈련을 받고 성과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매니지먼트 방법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매니지먼트 방법은 변한다. 앞으로는 사람을 매니지먼트하는 일이 업무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마케팅의 출발점은 조직이 무엇을 바라는가가 아니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가, 상대에게 있어 가치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성과는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적용해야 할 것은 X이론, Y이론도 그 어떤 인사관리론도 아니다. 결국 문제 그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 문제는 사람이 일하는 방법에 관한 매니지먼트가 아니다. 이론이나 실무나 문제는 성과에 관한 매니지먼트 방법이다. 마치 오케스트라나 풋볼의 중심이 음악이나 득점인 것처럼 사람의 매니지먼트도 중심은 성과다. 사람의 매니지먼트에서는 테일러 이후 육체 노동의 생산성이 중심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향후에는 지식 노동의 생산성이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일에 관한 전제를 대폭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에 관해 해야 할 것은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지휘다. 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점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다. 사업 경영상의 전제. 기술과 시장과 니즈는 하나의 집합이다. 산업혁명 이래 기술과 시장과 니즈가 불가분이라는 전제가 근대 산업과 기술을 만들어냈다. 섬유산업은 독자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수공업에서 벗어나 근대 산업이 되었고 석탄산업도 그러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였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의식한 사람이 근대 기업을 탄생시킨 독일인 베르너 폰 지멘스였다. 그는 1869년 기업 사상 처음으로 대졸 과학자를 채용하고 세계 최초의 기업 내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로 오늘날 전자공학의 전신이 된 약전을 연구하도록 했다. 기술과 시장과 니즈가 불가분이라는 이 전제는 지멘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화학을 기술화하여 세계의 리더 지위를 점하고 있던 독일의 화학산업 전체의 전제였다. 미국의 전기 메이커, 화학품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 전화회사 등 세계의 리더가 된 모든 기업이 전제로 삼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소가 개발한 것과는 이질적인 것, 즉 유전공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전자공학에 의존해야 하는 의약품 메이커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모든 산업은 외부에서 탄생된 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신의 산업이나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예전에는 산업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기업 내 연구소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반대로 그들의 기업 내 연구소가 만드는 것은 모두 그 기업에서 이용할 것이었다. 이 전제는 지난 가장 성공한 기업 내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AT&T의 벨 연구소가 당연시하던 것이었다. 벨 연구소는 1920년대 초 창립한 이래 1960년대 후반까지 전화 산업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냈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거의 전부 전화 회사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벨 연구소 최대의 과학적 위협인 트랜지스터 발명에 의해 이 전제가 뒤집혔다. 전화 산업도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지만 최대 시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AT&T가 특허를 헐값으로 제공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자사에서는 별다른 수요를 예상치 못하고 외부 산업에서도 대단한 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발명의 사용권을 공짜에 가까운 $25,000에 팔았다.
오늘날 전자공학 산업에 관련된 제조회사 대부분이 이 벨 연구소의 인식 부족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반대로 디지털 교환기나 섬유 유리와 같이 전화 산업을 일신시킨 기술은 벨 연구소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전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의 기술이었다. 오늘날에는 19세기처럼 각각의 기술이 개별적으로 존속하지 않고 서로 교착한다. 의약품 메이커의 유전자 공학이나 의료용 전자공학처럼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이 갑자기 산업과 기술의 이노베이션을 일으킨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획득하고 사용하게 하며 나아가 사고방식까지 바꾸는 것이다. 이에 더해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산업이나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안정된 지위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수요자뿐 아니라 정부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칙은 모든 산업에 해당 기술이 있으며 모든 최종 용도에 고정된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독점 금지법은 맥주 용기가 병에서 캔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병 제조 업체의 점유율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혹은 병이 아직 상당히 사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캔 제조 업체의 점유율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모든 최종 수요가 그 수단과의 분리를 시작했다. 맨 처음은 플라스틱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재가 타 부문에 섞여 들어온 곳에서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최종 용도가 다양한 수단으로 충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뉴스는 18세기에 생겨난 신문의 동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뉴스를 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현대의 기본적인 자원은 정보다. 그것은 다른 자원과 달리 희소성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 윤택성의 원리에 따른다. 책은 팔리면 없어지지만 정보는 팔아도 남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지닐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 사실은 경제 이론 그 자체의 재구축을 요구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매니지먼트의 바람직한 모습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을 위한 지식 따위는 없으며 모든 지식이 모든 산업에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며 어떤 사용법도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첫째, 기업, 대학, 교회, 병원 등 어느 곳에서든 비고객이 고객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 독점을 제외하면 최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분야조차 비고객 수가 고객 수보다 많다. 오늘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드물다. 그런데 비고객 정보를 가진 사람 역시 드물다. 비고객에 관한 정보는커녕 그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왜 비고객인 채 있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그러나 변화는 늘 비고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그것은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혹은 사용 방법이 아니라 고객에게 있어서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미 다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은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는 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가치는 공급자의 가치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사실은 기업이나 대학, 병원에게도 마찬가지다.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고객에게 있어서의 가치이며 지출 배분상의 고객 의사결정이다. 경영 전략은 그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매니지먼트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는가? 매니지먼트는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기업, 병원, 대학 등의 조직을 법인격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매니지먼트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적이라고 해야 할 전제다.
이와 같은 전제가 생겨난 것은 당초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지휘와 명령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지휘와 명령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기업의 CEO든 교회의 성직자든 조직의 법적 경계를 넘는 지휘와 명령을 행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매니지먼트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기획, 개발, 비용 관리에 대해 도요타와 같은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계열 개념을 만든 것은 일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계열의 유래는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미래를 예견한 GM의 설립자 윌리엄 듀란트였다. 듀란트의 계열은 지휘 명령권을 매니지먼트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기업의 인수를 통한 계열 확장은 시간이 지나자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는 부품 사업부의 경쟁력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피셔 보디를 제외한 사업부는 외부의 경쟁 상대에 판매함으로써 비용과 품질의 경쟁력을 유지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들의 경쟁 상대가 사라져갔다. 그 때문에 부품 사업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졌다. 더구나 1936년과 37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고조로 인해 차종별 사업부의 임금이 올랐다. 그 영향이 부품 사업부에 파급되어 고비용 구조의 지속을 초래했다. 실제 매니지먼트가 지휘와 명령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후 25년간 GM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계열을 만들어낸 시어스 로벅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최대의 대형 소매점으로서의 지위, 특히 전기 제품과 금속 제품의 소매 분야의 리더 지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를 그룹화하여 기획, 개발, 설계, 비용 관리를 공동으로 실행했다. 그러나 그는 공급자를 인수 합병하지 않고 제휴의 상징으로 소주주가 되는 데 그쳤다.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계약으로 정해졌다. 시어스 로벅에 이어 계열을 만들어 성공을 거둔 것이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였다. 이 회사는 1930년대 초반 소수의 주식조차 보유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공급자를 계열화했다. 60년대에 이들의 뒤를 이은 것이 일본 기업이었다. 법적인 지배 범위에 한정되는 일 없이 경제적인 프로세스 전체를 통합 계열화한 계열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에서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과 시장의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조차 충분하지 않다. 계열은 역학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GM 본사와 각 부품 사업부의 사이든 시어스 로벅과 막스 앤 스펜서 혹은 도요타사와 그들의 공급업자와의 사이든 간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조달하는 측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경제 사슬의 개념하에 대등한 힘과 독립성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제조사와 대학의 생물학과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합병 사업, 화학품 제조회사나 의약품 제조회사, 유전자공학, 분자생물학, 의료용 전자공학 전문 벤처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좋은 예다. 이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는 통상 소규모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공의 열쇠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제휴처를 정하는 것은 대형 화학품, 의약품 제조 회사가 아니라 그들이다. 동일한 상황이 정보기술이나 금융 서비스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어느 쪽도 계열이나 지휘 명령이 통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매니지먼트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이론과 실무의 쌍방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법적이 아닌 실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경제 사슬 전체를 통한 성과와 업무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매니지먼트의 대상은 국내에 한정된다. 최근까지 매니지먼트 이론은 기업과 매니지먼트의 대상을 국내 경제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론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뿌리 깊은 지지가 있었으며 기업 이외의 조직에서도 이 전제는 일반화되었다. 소위 다국적 기업의 사고방식이 이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경제활동은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두기업은 이미 국내와 똑같이 해외에서도 활동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출한 국가 내의 활동에 그쳤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군용차는 급성장 중이던 토리노의 피아트가 생산하고 있었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용차는 빈의 피아트가 생산했다. 후자는 모회사인 전자의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피아트 오스트리아에게는 피아트 이탈리아가 모회사였지만 설계 부문을 그대로 제외하고는 완전히 독립하여 매니지먼트 되고 있었다. 원재료,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판매도 국내에서 했던 것이다. 매니지먼트와 종업원도 오스트리아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두 나라가 서로 적이 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피아트가 할 일은 단지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것뿐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산업에서든 피아트와 같은 방식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의약품 산업이나 정보 산업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성장한 산업들은 국내 사업과 국제 사업의 구별이 없다. 국경을 초월한 연구 개발, 설계, 엔지니어링, 시험, 생산, 마케팅을 행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서 매니지먼트하고 있다. 어떤 대형 의약품 제조 회사는 항생물질 등 분야별 연구소를 7개국에 두고 있지만 연구개발 부문은 본사의 연구개발본부장 아래 하나로 매니지먼트 되고 있다. 이 제조회사는 전 세계 11개국의 공장을 갖고 마케팅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임상 실험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외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본사이다.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에서 경제 현실과 정치 현실이 일치했다. 당시는 국가가 경제 단위였지만 오늘날 글로벌 기업 및 변신 중인 다국적 기업에게는 국가가 코스트 센터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에게 혹은 기업 이외의 조직에게 국가는 더 이상 경제 단위가 아니다. 매니지먼트의 대상과 국경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매니지먼트의 대상을 정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국경 자체는 계속해서 매니지먼트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향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국경이 제약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실의 매니지먼트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실체다. 매니지먼트의 영역은 조직 내부다.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조직 내부라는 전제는 잘못된 전제들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이 전제로 인해 매니지먼트와 기업가 정신을 구별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연히 그러한 구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노베이션을 행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않은 채 영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니지먼트와 기업가 정신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해야 한다. 매니지먼트를 알지 못하는 기업가가 성공을 이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노베이션을 모르는 경영진은 존속할 수 없다. 기업이나 여타 조직들은 변화를 당연시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외부에서 시작한다. 과거 매니지먼트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것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업가 정신이 매니지먼트와 대립하지는 않더라도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매니지먼트에서 내부를 중시하는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매니지먼트의 영역은 조직 내부라는 식의 전제가 존재했으므로 조직 내부의 노력과 발생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매니지먼트가 조직 내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1870년경 최초의 대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등장했을 때는 조직 내부의 매니지먼트가 문제였다. 그때까지는 대기업 매니지먼트에 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조직 내부라는 전제가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일이다. 조직의 외부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원을 조직화하는 일이야말로 매니지먼트 특유의 기능이다. 따라서 이론 및 실무로서의 매니지먼트가 기반으로 삼아야 할 전제는 매니지먼트가 조직의 외부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며 따라서 그 성과들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니지먼트란 기업, 사회, 대학, 병원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조직의 외부에서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 본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다. 즉, 오늘날의 사회, 경제, 공동체의 중심은 기술도 정보도 생산성도 아니라 성과를 올리기 위한 사회 기관으로서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직이 성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 기능, 기관이 바로 매니지먼트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전제로 삼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매니지먼트가 성과와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